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 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워렌 버핏이 인도에서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주식을 한 대 사들였다가 격리했는데 30%의 손실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인도의 간편 결제 회사의 보고서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서를 통해 주식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가 회사에 대한 관찰을 표면적인 것에만 그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투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 아는 산업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소비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의료, 농업, 첨단 제조업 또는 인터넷과 같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에서 더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핵심을 잡을 수 없는 주식 상승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가 먼저 돈을 벌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므로 다른 투자자는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 맵의 역할의 포지셔닝을 위한 섹션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업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정보 획득이든 정보 분석이든 진정한 전문가에 비해 우리는 모두 좀 뒤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기본 상식, 가격 신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후 장기 투자에 관한 3가지 방향에 해당하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농심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의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평소보다 짧게 대장했기 때문에 많은 미국 투자자가 여전히 휴가 모드에 있었고 시간을 내어 주식 거래를 하려는 경향이 적었기 때문에 금요일 밤 미국 증시는 평범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 변동성이 거의 없었고 나스닥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하지 않은 것은 월요일 우리 시장의 좋은 징조가 아니므로 일방적인 상승장보다는 불안정한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나스닥의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최근 저희 하락 채널에 초점을 맞췄고 시장이 반등했을 때 전 이 채널을 돌파한 후 잠시 상승한 다음 다시 요동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향후 며칠 동안 이 범위 내에서 잠시 요동치다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의 성과도 미국 주식처럼 모두 요동치는 시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동친 이후 저희는 코스피 2535 코스닥 850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목할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주제인 장기 지분 보유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보유 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 일부는 몇 년 동안 보유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고 올해 초에 매수한 주식은 연중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제 비서에게 보유 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효과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기 주식의 경우 제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주로 산업 사이클에 초점을 맞춘 전통 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주로 기술 장벽과 다운스트림 발전에 중점을 둔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셋째, 주로 비즈니스 혜자에 중점을 둔 소비 산업입니다. 먼저 이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기억하셨다면 다음으로 각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1년 동안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지 아니면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조선, 해운업 등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업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조선업은 선박건조 주기가 보통 1에서 2년 또는 2에서 3년이 걸리는데 구매자는 대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징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조선업체는 배를 건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배 한 척을 만드는데 200억 원이 필요하다면 수익은 30억 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매우 투명하여 생산 비용과
이익을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박 건조 주기가 2년 반이라면 전체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한국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현재 3.5%인데 현실적으로 조선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율이 4% 이상은 돼야 하므로 2년 반 동안 이자로 18억 20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총이익은 23억 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익은 대출 이자로 인해 사라집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업계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국가의 일부 기업을 찾으면 이자율이 낮고 최종 선박 가격의 이자율이 낮은데 품질은 비슷해 기술 장벽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빼앗기게 되고 이윤도 올릴 수 없게 되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쉽게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문제는 높은 이자율에 있으며 이 산업은 이미 매우 성숙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 제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선 및 해운업 주가가 다소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금리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고금리의 인질로 잡혀 1년 동안 3.5% 금리를 유지해야 했으며 실제로 금리 인하를 매우 원했지만 현재는 그저 미국이 예상치를 내놓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당분간은 없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운은 에너지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낮을수록 선박 운영 비용이 낮아지며 연료는 전체 비용의 약 13을 차지합니다. 항만 사용료와 선박 감가 상각 비용이 각각 약 20%를 차지함. 이 모든 것이 현재 매우 투명합니다. 해운업계에는 또한 운임지수가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성숙해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용과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긴 게임에서 시장은 명확한 산업 지수를 형성하는데 이건 성숙한 산업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술력이나 브랜딩이 수반되지 않는 산업이라면 산업 사이클 자체의 변화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며 이슈가 부족한 기간 동안은 초과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해운, 에너지, 자원, 금융, 보험, 증권, 일반 제조업, 심지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산업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이 부족하고 산업이 투명하며 수익성은 주로 산업 사이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파 수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때때로 특정 하이테크 산업의 도움으로 갑자기 이슈가 되면 초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는데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칩과 같은 일부 신흥 산업의 경우 이러한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기술 혁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인터넷과 반도체와 같은 산업을 포함한 이러한 산업들은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플, 삼성전자, 인텔, 퀄컴, 아스맥스, LG 등과 같은 기업들은 모두 끊임없이 발전하는 산업에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3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샀는데 그때 기술 혁신이 수백 년 동안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최신 이슈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에 이어 블록체인이 이러한 혁신의 과제를 떠맡았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성숙한 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갖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주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했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 또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기업은 누구든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에서 기술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왜 초기에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버핏은 소비자 인지 장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기업이 연구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업이 업계 우위에 있는 것이 막대한 R&D들이 투자에 달려있다면 그러한 기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핏의 이러한 견해는 지난 20년 동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는 많은 인터넷 및 대형 과학기술 기업을 놓쳤습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 부문의 특정 기업과 같은 일부 산업 비회를 부탁했지만 여전히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석유 및 콜라 회사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선호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과학 연구 비용이 필수적이며 소비자 부문에만 의존하고 R&D를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점적 이점입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높아졌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은 낮아졌습니다. 저는 R&D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 1억 명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R&D에 110억 달러를 투자했고 10억 명이 사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정 분야에서 1등을 하기도 했고
소비자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독점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R&D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더 많이 팔리고 블랙베리 제품은 덜 팔리게 됩니다. 그럼 매출에서 5배가 차이 나게 되는데 이익에서 R&D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20배의 매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 특허의 경우 다른 기업이 해당 특허를 피하지 못하면 회사는 꾸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서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블록체인은 혁신이 더 빠른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가 과학기술 산업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기술 장벽과 규모 및 독점적 이점이며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 기업들이 기술 경쟁에서 매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확장 속도를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핏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장벽을 쌓을 수 있는 기업, 즉 우리가 좋은 비즈니스하고 구르는 비즈니스 해자를 잘 갖춘 기업입니다. LVMH그룹은 왜 이렇게 크게 성공했을까요? 이는 모든 부자들의 마음속에서 생활 필수품이자 지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농심 신라면은 왜 이리 잘 팔릴까요? 얼마나 잘 팔릴까요? 이달 셋째 주 기준 올해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1조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3분기에는 해외 시장 실적에 따라 농심 등이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RCP 10여 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지금 한국과 같은 맛의 라면이나 다른 식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한국 제품을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라면과 김치를 만드는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점심, 저녁, 간식으로 라면 한 그릇을 사 먹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라면은 더 이상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식품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패스트푸드, 간편식 문화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라면의 초매운맛의 경우 출시 2달여 만에 1,500만 봉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오늘날 태국이나 뉴질랜드에서 김치와 라면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김치와 라면을 먹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김치 라면을 먹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김치 라면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종류의 라면을 발명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감히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미 매우 잘하던 것을 세상에 내놓는 것뿐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전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말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무언가에 익숙할수록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품력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해외 개발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으면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장됩니다. 워런 버핏이 굳이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코카콜라를 직접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코카콜라가 해외에서 매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즉시 이해가 됩니다. 그가 주식을 샀을 때 코카콜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이미 30배에 달했지만 그는 회사의 발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기 드문 좋은 회사이자 좋은 사업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려는데 우리나라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분명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농심과 최근 인수한 HD현대일렉트릭은 이미 국내에서 잘 나가고 있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통계적으로 해외에서 매출이 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 주식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이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 순수익 비율, 주가 수익률, 회사 자산의 레버리지 등 다른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면 회사의 평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심의 데이터로 현재 해외 확장은 이미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사의 재무지표에 부합합니다. 이것은 HD 현대일렉트릭의 데이터 성과이며 보시다시피 지표는 매우 양호합니다. 사실 진정한 장기 투자는 재무지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재무지표는 향후 10년이 아닌 내년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지표에 의존해서는 워렌 버핏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는 거의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 없이는 매일 시세를 보고 재무지표를 보는 것으로는 장기 투자 수익의 10배를 얻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방송 엔터테인먼트, 한국 화장품, 의료 미용 관련 기술 등 여러 섹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 분야들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산업입니다. 물론 개별 기업별로 보면 이미 정체기에 있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그래도 자세히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 한국 자체가 매우 성숙한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이런 매우 성숙한 시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 후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팔리는 것처럼 해외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재 주식의 경우 국내 펀더멘털이 충분히 견고한지, 그리고 이를 파악한 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10배 이상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해운, 에너지, 자원, 금융, 보험사 등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대부분의 수익이 산업 사이클에서 나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횡재가 오지 않는 한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우리는 단순히 산업 사이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업 사이클은 글로벌 경제 발전 사이클과 통화 정책 사이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자산 레버리지 비율, 잘 정립된 여러 국제지수 및 지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투자 논리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면 수익은 높지 않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술 산업으로, 기술 기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 투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이실 수도 있으니 그 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술 산업에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서 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회사들은 비즈니스의 마지노선은 보장된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유사한 폰이나 전기자동차가 나오거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주도할 경우 이는 주가 상승의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비자로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직접 사용해본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어떻게 계속 확장되는지 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특정 유형의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독보적인 제품력을 구축한 후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한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식은 우리가 매수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실적 보고서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으니 이후에도 계속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론 단기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자체가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 내재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에는 시장 심리의 영향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지어 초단기 시장에서도 우리는 심리에만 집중하고 일반적인 큰 추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공적으로 고빈도로 거래할 때 1분간 K 차트를 보고 그와 동시에 매수 및 매도, 주문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곤 했는데 이날의 추세만이 제 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하루 이상의 주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제가 내린 모든 거래 결정의 핵심입니다. 저인 초단타 매매로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근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둘째, 그날 밤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예측하여 데이터, 이벤트와 차트 성과를 기반으로 추세가 좋을지 아니면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을지 예상하고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합니다. 종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세 가지 옵션 유형에 대해 설명했는데 초단기력으로는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첫째, 추세가 양호하고 다음날에도 반등이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 또는 다음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다른 징후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종목 자체의 기술적 지표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고려해야 하며 개별 종목이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면 매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시가총액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가총액이 단기 거래자의 시장 진입이 주식 가격에 신박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도한 충격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 모든 참가하는 분들은 오늘 밤 제 비서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식의 시장 용량을 이해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주가에 신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거래에서는 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잘 계산할 것이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원금을 먼저 회수하고 나중에 30%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온 많은 분들이 저와 주식 보유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식 보유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 답변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전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주식부터 다룰 것이기에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각 주식과 보유, 지분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여러분에게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식 중 하나를 분석하고 내일은 여러분의 그 다음 주식을 분석한 다음 며칠 후에 여러분과 함께 또 그 다음 주식을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보유 지분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분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포지션과 관련된 각자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신 종목과 몇몇 중요한 종목들을 제가 매일 밤 분석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벤트와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포함될 내용. 화요일 2300월러 미연준 이사가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 목요일 245 2024년 FOMC 투표권자이자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인 레스터가 시카고 로열라 대학교 퀸란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하는 2023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 목요일 300 미연준이 경제 상황에 관한 베이지북을 발표. 목요일 2205 FOMC 상임위원인 윌리엄슨 뉴욕 연준 총재가 브레튼우즈 위원회의 중앙은행 핵심 모색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 토요일 000 파월 연준 의장과의 노변 정담. 토요일 300 파월 연준 의장과 리사 쿰 미연준 이사가 기술과 혁신에 대해 연설. 다음 주 경제 데이터에 포함될 내용. 월요일 저녁 10월 미국 연간 신규 주택 총 판매 건수. 화요일 저녁 9월 미국 FHFA 주택가격 지수 월 이율. 9월 미국 S&P/CS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연 이율. 화요일 저녁 11월 미국 상담회 소비자 신뢰 지수. 수요일 저녁 미국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연간 분기별 이율 수정치. 수요일 저녁 미국 10일에서 24일 주간 EIA 원유 재고, EIA 전략 석유 비축 재고. 목요일 저녁 11월 25일까지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미국 핵심 PCE 물가지수 연간 리버럴한 이율. 10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월 이율. 목요일 저녁 10월 미국 주택 계약 판매 지수 월 이율. 금요일 저녁 11월 미국 마켓 제조업 PMI 최종 수치. 금요일 저녁 11월 미국 ISM 제조업 PMI. 10월 미국 건설 지출 월 이율. 다시 설명드리면 우선 미연준의 강경 발언과 시장의 비둘기파적 기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조용한 시기가 시작되기 전 미연준 관계자들의 마지막 연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최근 미연준 회의록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며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상승할 경우 정책을 더욱 긴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평범했고 미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은 거의 확신에 가까우며 이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를 명확히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일부 지표는 미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연준이 내년 5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회의록 공개 전인 약 57%에서 약 6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파월을 비롯한 미연준 관계자가 비둘기파적인 어조를 취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암시하면서 주식시장은 횡보하며 요동치는 추세를 끝내고 상승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계속 반박한다면 미국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여 주식시장이 억압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는 미연준이 단기간 내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매파적인 어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제 지표면에서는 다음 주 미국 경제 데이터는 호재와 악재가 혼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에 초점이 모일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3분기 예상 연간 GDP 성장률이 4.9%에서 5.0%로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진짜 호재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핵심 PCE, 물가지수와 개인 소득 및 지출이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PCE 데이터는 미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반인플레이션 과정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가격 책정에 대한 검증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10월 전체적인 TC는 동기 대비 성장률이 이전의 3.4%에서 3.1%로, 핵심 PC는 이전의 3.7%에서 3.5%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PC와 핵심 PC 성장률은 각각 0.1%와 0.2%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데이터는 주식시장에 매우 호재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낮아진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10월에는 개인 소득과 지출이 모두 둔화되어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지출을 늘린 후 4분기 초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 지수의 경우 상승 돌파가 있는 동안 계속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며 코스피는 여전히 목표 수치인 2535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산업, 기술산업,
소비 분야의 수익원 및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 장기적인 투자 접근법을 고려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제 비서에게 연락하여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작은 배분 예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장기 지분 보유에 대해 논의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시간 내서 여러분을 위해 분석하고 논의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 데이터 이벤트에 대한 관심입니다. 12월 초부터 미연준의 다음 금리 결의안까지 최근 경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장중 혹은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을 위해 분석하고 해석해드릴 테니 여러분 채팅방에서 주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제 비서에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들을 대상으로 공식 아카데미에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는 그 중에서 적합한 주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